예,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 마지막 12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12강에서는 여러 가지 생명 의료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서는 우선 인공 수정과 또 냉동 보존술 그리고 생명 복제와 인간 복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 첨단 의학 기술의 발달은 바로 생명의 시작과 종말의 신비에 무한한 도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리화학적으로 분석해 생명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고 믿는 기계론적인 생명과는 바로 생물의학의 급진적 기술 개발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락사나 또 임신 충혈 같은 생명 저지 기술을 비롯해서 장기 이식이나 유전자 조작은 물론 생명 창조의 기술로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생명 개조와 인공 합성까지 그리고 인간 복제까지 내다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인공 수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공 수정. 인공 수정은 한마디로 그 남녀가 이제 결혼해서 결합해서 자연적인 그런 그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제 아기를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결국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혼인과 출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남녀가 결합해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이 힘을 모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을 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진 일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구주 속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바로 문화명령 수행의 일부이고 또는 이것은 혼인의 목적 중 한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던 창조 본래의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한 후에 창세기 3장에서 가시와 엉겅퀴로 나타낸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죠. 불임 문제도 바로 그런 구조하에서 인간 세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제도를 내신 주님의 뜻은 뭐냐? 바로 혼인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문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임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혼인의 두 번째 목적인 아이를 낳고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혼인의 기본적인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주님의 문화 사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출산 기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인공수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남편에 의한 인공수정과 또 제공자에 의한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불임자는 치료를 통해서 불임을 면할 수 있으면 치료를 받고, 정상인 관계로 수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남편에 의한 인공수정은 하나님의 생명을 증식시키라는 명령을 완수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인공수정은 분명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간접 간통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행위도 없고 또 성욕도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임신이 부부 사이의 성교의 부산문이 아니라고 해서 부부가 한 몸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 몸이라는 말은 결혼 생활에서의 애정을 나타내는 말이지 꼭 성교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모가 있는데, 대리모란 뭐냐? 자궁을 고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인공수정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양자 이방과 어떻게 보면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간 감정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윤리적으로 본다면은 양자 입양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리모는 잘못이라는 사실이죠. 아내를 빌리거나 고용해서는 안 되듯 어머니를 빌리거나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대리모는 어떻게 보면 매춘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와만 성교하도록 하셨고 또 자기 아내를 통해서만 자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양자 입양 방법이나 부모 없는 아이를 돌보는 일, 무자식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 수정인데, 즉 시험관 아기라고도 하죠.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키는데, 부인의 체내에서 수정이 안 될 경우, 만일 수정된 난자가 있으면 부인이 자궁에서 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외 수정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시험관 수정 또는 시험관 아기라고 합니다. 시험관 수정은 가능하지만 시험관 수정을 해서까지 아기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분명히 인공수정이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관점에서 시험관 수정은 많은 태아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인공수정의 논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공수정이라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수정하는 의료행위를 가리킵니다. 수태의 과정에 사람의 손이 가는 것이죠. 문제는 신비해야 할 생명의 탄생 과정에 사람이 끼어든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인공수정은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는 그러한 복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공학과는 달리 무슨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태를 돕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임이라고 하는 자연의 결순을 해결하여 자연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생명을 주도하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하튼 인공수정을 하면 유전자 조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부부간의 인공수정이 있고 제3자의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인공수정은 남편의 정제에 의한 인공수정을 하여서 바로 AIH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고, 남편 아닌 제3자의 성자를 받아 의심하는 경우는 AIT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자를 동형 인공수정이라 하고 후자를 이형 인공수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험관 아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영국에서 최초로 성공한 시험관 아기는 바로 동형 인공수정의 경우였습니다. 부인의 난관에 문제가 있을 때 아내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시험관 수정이라 하여 따로 IVF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정액에 정자수가 모자랄 경우 정액을 모아서 아내의 자궁에 주입하는 것도 동형인공수정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경우는 체외 수정이 아니라 체내 수정인 셈입니다. 한편 남편의 정액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 불능일 때 정자은행에서 제3자의 정액을 구해 임신하는 방법이 바로 이형 인공수정이죠. 물론 이 방법에도 정액을 여자의 자궁에 주입하는 방식과 시험관에 수정시켜 이식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공수정은 바로 정상적으로 그 임신이 불가능할 때 취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부부간의 성관계를 자신을 내어주는 화합으로 보는 시각에서 자신은 그런 사랑에 열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수정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견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이 꼭 성관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부부관계를 피하여 임신하려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의학협회에서는 인공수태 윤리에 대한 선언을 1993년에 선포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인공수태가 불임 중에 하나여 시행됨을 못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더 제한하고 있는데, 곧 결혼했거나 2년 이상 동거했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한 가임연령 여성에 대해서만 인공수정을 허락하는 그런 입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처럼 정상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을 때 서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서 부부끼리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까지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태의 과정에 사람의 손이 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람의 생명을 조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성기를 통한 임신한 자연스러운 교제의 방법을 넘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생명의 신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인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의 방법으로 임신할 수 있으면서도 인공수정을 택할 때에 그때는 생명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형 인공수정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관 아기의 경우 몇 개의 난자를 채입하여 수정시킨 후 그 몇 개의 폐하 또는 폐자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이죠. 단 하나의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 자궁에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태반에 안착하지 못하는 폐하들은 유실된다는 것이죠. 인공수정이 그리 쉽게 성공하는 시술이 아니고, 따라서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정란이 바로 형성된 그 순간부터 육체적이며 영적인 통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며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러한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폐하의 유실이라는 문제도 인공수정 반대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문제만이라면
인공수정의 방법이 개선되면 된다는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형 인공수정의 경우는 동형 인공수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동형 인공수정에 비해 훨씬 비윤리적으로 보여서 오히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자은행에서 정액을 사서 아내의 난자와 수정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야릇하게 보일 수 있지요. 심지어는 그것을 간통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시술 의사가 남편의 동의를 분명한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불임 남편의 동의가 있을 때 간통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윤리에 대한 선언은 남편의 동의와 정액 제공자의 신분 비밀 보장 따위를 분명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반드시 불임 부부 사이에만 시술할 것, 따라서 미혼모가 아기만 가지려 한다거나 동성연애의 시술은 금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는 조건으로 2형 인공수정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세계에서 대개 이와 비슷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야릇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입양을 권할 수도 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 이미 불쌍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데려다 키우지 왜 남의 남자 정액을 가져다 아이를 낳으려 하는가? 그런데 대개 이형 인공수정은 아내지만 남편이 상당히 원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남자와는 관계없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의 핏줄이라도 섞인 아이를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라는 물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고 차라리 입양을 하겠다든지 입양도 싫고 그냥 자식 없이 살겠다고 해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3자의 정액에 의한 인공수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물음은 나는 그리 못하겠지만 그리 하겠다고 나서는 남편이 있을 때 그의 행동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입양의 경우는 전혀 다른 핏줄이지만은 인공수정을 하면 그래도 남편과는 상관이 없지만 아내의 핏줄은 섞이지 않았는가. 그 경우 자식은 아내와 남편의 육체와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영적인 사랑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자연에서 자식은 반드시 그 씨앗이 된 암꽃과 숲꽃의 자식이지만 사람의 자식은 이렇게 해서 그 뿌리와 관계없이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한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견해에 다다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뿌리에 집착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어디 출신을 유별나게 따지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인공수정의 경우 주위에서 알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수군수군되고 숭을 불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용납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입양마저 주위의 눈총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듯이 제3자의 인공수정도 그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리의식이란 뭐냐? 사회의 산물이므로 사회에 따라 그만큼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한편 정자은행이 있다 해서 우생학적으로 우월한 인간을 대량 생산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냉동 보존술에 대해서 해보자 합니다. 냉동 보존술.
자, 냉동 보존술은 뭡니까? 언젠가는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사망한 사람을 장례 치르지 않고 냉동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 연장 수단의 한 방법입니다. 현재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냉동 보존술은 가능하냐의 문제보다 실시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냉동 보존술로 인간의 생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고, 또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소생하더라도 신체를 갖고 있던 사람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신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신체로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부활도 이런 방식으로 일어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냉동 보존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운명을 회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죽음을 명령으로 정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부정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한계와 죽음의 가능성을 회피하라는 그런 헛된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한 어떤 기술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복제. 생명복제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생명체 복제는 한 개체와 동일한 유전자 세트를 지닌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뜻으로는 식물의 그 꺾꾸지 기술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복제는 자연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당구 같은 일부 식물의 뿌리 세포를 채취해서 영양분이 들어있는 배양액에서 배양해서 세포 덩어리까지 키운 다음 다시 완전한 식물로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양기에서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죠. 현재 인간의 세포주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는 연구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개체, 특히 동물의 개체를 만들 목적으로 수정란 혹은 체세포를 이용하는 기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체 복제라 하면 주로 동물의 개체 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체 복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최근까지 동물의 개체 발생은 암수 생식세포 간의 수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50년대 개구리 수정란의 핵을 개구리 난제에 다시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52년에는 킹과 브릭스에 의해서 개구리의 체세포 핵을 다른 수정란에 이식하는 핵치환 기술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53년에 왁슨과 크릭의 염색체 이중 나선 구조 발견으로 유전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존 거든이 개구리 수정란의 핵을 다른 개구리 남자 이식시켜 올챙이까지 키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1983년 맥그라스와 솔터가 즉 생쥐의 1세 포기 수정란의 전핵을 치환해서 새끼를 얻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체세포 및
이세포기 이후의 수정란 활구를 이용한 동물에서의 핵이식 연구가 가속화되게 되는데요. 윌라드슨이 1986년 면양에서 8-16세포기 수정란의 활구, 수정란의 난할에 의해 생긴 비분화된 세포를 공유핵으로 해서 첫 새끼를 얻게 되고, 소, 토끼 등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체세포를 공유핵으로 한 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웰모트가 양의 유전세포를 공유핵으로 해서 새끼를 얻는 데 성공함으로써 체세포 복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장류의 복제로는 1996년 미국의 그 울포가 태아세포를 공유핵으로 원숭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최근 미국의 재론사에서 인간이 체세포를 이용한 수정란을 폐하하는 단계까지 키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즉 암컷의 난자와 수컷의 정자가 결합하면 수정란으로 되는데, 이 수정란은 그 안에서 1세포기에서 2세포기로, 그 다음에 4세포기로 8, 16, 32, 64 같은 나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유에서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두 개의 수정란으로 분리되고 암컷의 뱃속에서 태아로 자라나 임신을 거쳐 쌍둥이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정란 활구 분리법이 있는데, 수정란이 4세포기 또는 8세포기 등으로 발육되었을 때 현미경하에서 예리한 도구로 그것을 2등분 또는 4등분 하거나, 그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활구들을 효소를 이용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각각 떼어내서 이를 체외 배양시켜서 정상적으로 발육되었을 때 대류모에 그것을 이식하여 임신시키면 후에 동일한 유전 형리를 지닌 몇 마리의 동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생쥐 등 실험동물에서 학문 연구수단으로 오래전부터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양이나 염소 등 가축에서도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식세포 핵이식법이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의 수정란이란 생식세포의 결정체가 되고 이어 난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정란을 16세포기 또는 32세포기 등의 단계에서 체외로 채취하여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외막인 투명대를 제거하고 각 활구의 결합을 이완시키면 동일한 유전 정보를 지닌 16개 또는 32개의 핵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도축된 소의 난소 또는 생존 소의 난소로부터 직접 채취한 난제에서 핵을 빼어내고 세포 활성화 과정을 거쳐서 미리 이제 이걸 준비해서 수액 난자에 미리 준비한 활구 핵을 넣어주면 핵이식 수정란이 되게 됩니다. 그 후 이 핵이식 수정란에 전기자극 등의 처리에 의해서 세포 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 인큐베이트에서 7, 8일간 배양하면 16 내지 32세포기의 수정란이 16개 또는 32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핵이식 복제 수정란이라 하며,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수백 수천 개의 복제 수정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체세포를 이용한 동물 복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이나 동물을 구성하는 세포는 발생 생물학적 기준으로 보면 난자, 정자, 수정란 등과 같은 생식세포와 또 그 외의 체세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제양 둘리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동물의 복제는 생식세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웰부트 박사는 일반
체세포인 임신 후반기 양의 유방세포에서 핵을 분리해내고 이를 혈청 농도의 점진적 감소 등 조치로 제로 상태에 머물게 해 활성을 중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수액난자의 핵이식법에 의해 수정란으로 반류시키고 대리모에 임신시켜서 둘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이미 전능 또는 단응의 단계를 지난 체세포를 제로 단계에서 분열을 중지시키고 수난자의 세포주기에 일치시켜서 세포융합에서 체외 배양, 그 다음에 전능성이 확보된 수정란으로서의 재생산 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간 복제. 인간 복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 복제. 인간 복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 복제. 첫째로 추상적 의미의 인간 복제가 있습니다. 추상적 의미에서의 인간 복제는 어떤 인간과 모든 면, 즉 유전형질 뿐 아니라 외모나 성격, 감정, 취미, 능력, 기억 등이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 그 설화에 나오는 옹구집이나 또는 소설 속의 그 홍길동, 또 서유기의 손오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자신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정체성 위기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 복제라는 말에 대해 우선 심정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에 기인합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간 복제는 바로 생물학적인 인간 복제, 즉 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또 다른 개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체라면 한 개인 혹은 배아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개체 복제란 뭐냐? 인간 개체 복제는 한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다른 인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수정란 분할과 그 다음에 체세포 이식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수정란 분할법은 뭐냐? 수정란이 4개에서 8개의 세포로 분열한 상태에서 각각의 활구, 즉 세포들을 여러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분리해내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세포들은 다시 완전한 개체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 각각을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인공적인 일란성 다태아, 즉 쌍둥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체세포핵 이식법은 복제양 둘리를 만드는데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체의 그 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성체의 체세포핵을 분리해내어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서 재프로그래밍 시킨 후에 수액세포질, 사람 혹은 다른 동물의 난자와 수정시켜 새로 분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핵을 떼어낸 성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아기가 탄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 개체 복제와 기술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목적이 개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화되기 전의 배아기관 세포를 얻거나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발생학의 관점에 의하면 인간의 수정란은 수정 후 약 14일에 원시선이 나타나면서 배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8주까지는 각종 기관이 형성되는데 이 시기를 배아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는 이미 형성된 기관과 신체 부위가 자라는 태아기로 넘어가는데 이 배아의 형성 과정은 임상의학과 또 기초생물학의 발전에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폐하기관 세포는 알츠하이머나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개의 세포를 이용해서 그 세포가 원래 속해 있던 전체 장기를 복제하려는 것은 아직은 꿈에 불과하지만, 세포의 역분화 과정이 완전히 이해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근육이나 연골, 피부 같은 조직을 체외에서 배양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식하려는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성공한 사람 귀 모양의 연골 세포를 쥐에게서 배양한 실험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연구에서는 수정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인간 개체 복제의 목적과 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간 개체 복제의 이점은 무엇이 있느냐? 인간 개체 복제의 이점은 불임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성세포 정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체세포핵 이식술로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수액세포질로 여자 어머니의 난자를 이용하고 세포핵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 체세포를 이용한다면 어머니와 꼭 닮은 딸 혹은 아버지와 꼭 닮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정란의 배분리 기술을 이용하면 자궁에 이식하기 전에 수정란을 검사하여 결함이 있는 것을 걸러내거나 혹은 그 유전자만을 교정하여 원하는 건강하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산전 진단 기술이 확산 전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폐하 복제의 이점은 뭐가 있느냐? 현재 불치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이나 파킨슨병 또 당뇨병 등에 걸린 환자에게 장애가 생긴 세포를 대신하는 정상세포를 외부에서 배양해서 주입하여 치료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면역학적 거부 반응의 문제로 정상세포는 폐하기관 세포로부터 얻은 것을 사용합니다. 이 단계의 세포는 아직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 폐하 복제 연구를 통하여 인간 세포가 난자 없이도 재프로그래밍 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역분화시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면역학적 거부 반응의 문제나 폐하 세포를 사용하는 데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과정을 안전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심지어는 손상된 장기나 신체 부분을 세포 하나로부터 재생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장기 이식 문제의 해결 등을 살펴보면은 아직은 초보적인 그런 상상에 불과하지만은 복제 인간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신체가 손상을 입거나 병이 들었을 때 스스로의 신체를 복제해서 이식함으로써 다시 완전한 육신을 갖출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영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때문에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복제 기술의 개발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없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래인 복제 인간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노동자나 또는 군인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현 인류 사회에서 쉽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내외 인간 복제 현황을 살펴본다면은 93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의대의 제리 홀과 로버트 스틸먼 박사팀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인간의 폐하가 4개의 세포로 분열됐을 때 이들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아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폐하들을 수십 개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정란 분할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체세포획 20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술입니다. 인간의 체세포는 양의 것과는 달리 핵이식을 통해 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12월에 경희대학교 브림 클리닉에서 세포핵 20법을 사용하여 기증받은 난자를 수정시켜 4세포까지 배양했다는 발표가 나와서 전 세계를 흥분시킨 적이 있는데, 그러나 후에 구체적인 증거 부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 2000년 4월에는 특정 종교 집단과 관련된 한 회사가 인간 복제를 원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는다는 그런 광고를 냈고, 5월에는 또 돌리를 만들었던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가 미국의 제론사와 인간 배복제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6월에는 미국의 제론사가 난치병 치료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 배를 복제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고, 미국의 고동세포연구소 연구진이 성인 남성의 체세포핵과 암수의 난자를 이용하여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간 개체 복제 기술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전의 장애들이 점차 극복되기 때문에 조만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인간 복제의 장단점을 살펴본다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경시 풍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찬성한다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 연장과 과학의 발달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어떠냐?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반대는 찬성보다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장점으로는 인간의 유전 능력의 개량, 또 동성애 부부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신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점과 인간의 존엄성 파기, 그 다음에 유전 공화로 조작된 우성 인간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 복제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행위가 인간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또 완벽한 진리란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복제에 대해 소환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종교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임이 틀림없지요. 그러므로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또 도전입니다. 이는 우주의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하는 행위로 생태 파괴를 비롯한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인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대단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 생명과 인격은 절대적으로 고유하며 전 우주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는데, 인간 복제는 이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입니다. 물론 복제 인간이 원래의 행위와 똑같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신성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조작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 복제 연구 및 시술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란이나 폐하가 희생될 것이 뻔하므로 이것 또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성의 가장 큰 문제는 혈연과 가족 공동체에 기반을 둔 법리가 모든 혼란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제된 인간의 법률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버지의 복제 인간은 내게 형제인가? 또는 작은 아버지인가? 혹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현행 법률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또 유산 상속과 또 친족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은 인간 종의 단일성과 균질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복제인간이 만일 등장한다면 이 또한 큰 혼란에 빠질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죠.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법규들도 아마 적용이 어려워질 것임이 기정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 복제가 가능해진다면 현재 인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결혼과 가족제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 뻔합니다. 친족관계가 혼란에 빠질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결혼을 하거나 남녀가 결합하지 않아도 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독신자나 동성애자 커플들도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복제 기술을 통해서 부모가 되려는 이들은 가급적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아기를 낳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상학적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 계급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은 심각한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류 사회가 보통 인간 복제 인간의 두 부류로 보통 인간과 또 복제 인간 이렇게 두 부류로 분열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 전통적인 성 역할과 남녀 개념 역시 커다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생명 현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의 휴머니티가 인간을 기계로 취급하는 사상과 동물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주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전병이나 장기 이식 실험의 증가로 생명 경시 풍조가 조장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 다음에 정체 위기입니다. 일란성 쌍생아를 하더라도 환경, 대림에 따라 다른 인격을 가지므로 복제인간이라 하더라도 꼭 같은 복제인간이 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 심리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복제인간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물을 때에 자신은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본뜨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문제는 매우 클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세 번째는 범죄 행위의 고동화입니다. 산업 스파이나 국제 테러, 사기 등에 이용되는 사람을 따로 복제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열등한 존재를 다양으로 복제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올릴 수도 있고 산업 현장에 어려운 일에 그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세상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세상의 문제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문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전공학이나 의료 분야, 보건행정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등 전문인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보와 지식 면에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갖추어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 그리고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기 분야에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하면 당연합니다. 섬기는 자세 또 인간 됨됨이 정직성에 있어서 비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어야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공동체 노력을 통해서 이제 낙반연과 같은 연합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선언문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교의 목회자들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합체에서 목회자 홍보가 필요하고 목회자의 경우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때는 연합체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국민 여론의 형성을 해야 되는데 타종교 지도자들과의 연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으나 인간 복제와 같은 문제는 모든 인간이 문제이므로
같이 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대중매체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 대중매체의 활용도 적절히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복제 금지의 법제화까지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12강 여러 생명 의료 윤리에서 인공수정, 냉동보존술, 또 생명복제와 인간복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양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모든 기독교 윤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